언기 씻고, 깃발을 숨기고 북소리를 멈추다. 한중왕 유비는 성도를 총나라의 수도로 삼아 서남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위왕 조조는 낙양과 장안을 축으로 중원과 북방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섬서성 남부의 한중 일대는 총나라와 위나라가 반복적으로 쟁탈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한나라 헌제 건안 29년, 서기 219년 봄 정월, 위왕 조조 휘하의 장수 하후연이 양평관에서 유비와 교전하다가 유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3월, 위왕 조조는 장안을 출발하여 사곡을 지나 군대를 보내 요충지를 점령하고 길목을 지키게 한 후 한중으로 진격하여 양평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유비는 험준한 지형에 의지하여 방어했습니다. 조조는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한수에 도착하여 유비와 결전을 벌일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제갈량이 유비에게 건의했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한수에 도착했지만 아직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0만 대군이 전투를 치르는 데 필요한 군량과 물자가 아직 전장에 완전히 운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조의 장수 장합이 미창산의 군량을 한수 북산으로 옮겨 저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부대를 보내 북산의 조조 진영을 기습하여 군량에 불을 지른다면 틀림없이 조조 군대의 사기를 크게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 계획 역시 자연히 와해될 것입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수들을 모아 북산의 조조 진영을 기습할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노장 황충이 거듭 이 임무를 맡겠다고 간청하여 마침내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갈량은 조운과 황충을 함께 보내 군사를 이끌게 했습니다. 노장 황충이 선봉에 서겠다고 고집하자 조운은 후방 지원을 맡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황충은 군대를 이끌고 몰래 한수를 건너 북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위의 장수 장합 또한 군대를 이끌고 북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양군은 마주치자마자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후방 지원을 맡은 조운은 정오가 되도록 황충이 돌아오지 않고 북산에서 불길이 오르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의심이 들어 수십 기의 기병을 이끌고 정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조는 이미 양군이 북산에서 교전 중인 것을 알고 직접 보병 부대를 이끌고 장합을 지원하러 오던 중이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도중에 조운과 마주쳤고 선두 부대는 즉시 조운 일행 수십 명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조운은 조조의 군사가 수적으로 우세한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부하들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자신의 영체로 퇴각했습니다. 조운의 부장 장익은 조조 군대가 틀림없이 추격해 올 것을 알고 영체의 문을 단단히 닫아 방어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조운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날 장판파 전투에서 나는 혼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막아낸 적이 있다. 지금 내 수하에 수천 명의 장병이 있는데 도리어 그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리고 그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영체의 문은 그대로 활짝 열어두고 영체 안에 모든 군대의 깃발은 쓰러뜨리고 북소리를 완전히 멈추라. 병사들은 각자 영체 안팎의 산골짜기에 매복하라. 배치를 마친 후 조운은 홀로 말을 타고 영체 문 밖에 서서 조조의 군대를 기다렸습니다. 해질 무렵 조조는 보병을 이끌고 조운의 영체 문 밖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조조가 멀리서 바라보니 영체는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총나라 군대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고 오직 조운 한 사람만이 말 위에서 아무런 두려운 기색도 없이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을 뿐입니다. 조조는 잠시 생각한 끝에 이곳에 틀림없이 매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조조의 대군이 대형을 바꾸어 물러나려 하는 때
조운이 손에 든 긴창을 한번 휘두르자 산골짜기에 매복했던 총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맹렬히 돌격해 왔습니다. 이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조조의 군대가 총나라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해 허둥지둥 괴멸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운은 부하들을 지휘하여 맹렬히 추격하여 한수강까지 이르렀습니다. 조조의 군사들은 서로 먼저 도망치려 하다 수많은 병사가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쓰러뜨릴 쓰러뜨리다, 눕히다, 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군대의 깃발을 보이지 않게 눕히거나 내리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깃발, 특히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기를 의미합니다. 쉴 식, 숨쉴 식, 쉬다,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소리를 멈추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북 또는 북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군대에서는 북소리로 진격하거나 후퇴 신호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기 싣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깃발을 내리고 북소리를 멈춘 군대라. 그 고요함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상당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성어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삼국지의 한 장면, 극적인 유래, 그리고 요즘에는 이 말을 또 어떻게 쓰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보는 게 미션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네, 그게 이제 언기식고. 한자 그대로 보면 언은 넘어뜨리다, 기는 깃발, 그리고 식은 멈추다, 고는 북. 그러니까 깃발을 내리고 북치는 것을 멈춘다는 뜻이죠. 군대가 이제 활동을 딱 멈추고 아주 조용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멈춘다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가 만들어내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 거기에 진가가 있습니다. 아, 심리적인 효과요. 그 기원이 한 1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요. 중국 삼국시대 한중 땅을 두고 유비랑 조조가 아주 치열하게 싸울 때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야기의 그 중심에는 유비 휘하의 명장 조운이 있습니다. 조자룡이라고도 하죠. 그 운별전이라는 기록을 보면요. 동료 장수인 황충 장군이 작전을 나갔다가 제때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운이 이제 무슨 일인가 보려고 아주 소수의 기병만 데리고 정찰을 나갔다가 글쎄 조조의 대군하고 딱 마주친 거죠. 와, 정말요? 그거 완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겠네요. 몇 명 데리고 나갔다가 대군을 만났으니. 그래서 간신히 자기 진영으로 들어왔는데 조조 군대가 바로 코앞까지 쫓아온 거고요. 그때 부하 장수가 성문 닫고 막자고 했다면서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근데 조은은 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조운은 오히려 성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모든 깃발음 내리고 북소리도 멈춰라, 엉기시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무런 방비도 안 한 것처럼 일부러 허점을 확 드러낸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빈성을 보여주는 계책, 그러니까 공성계의 일종인데 상대방의 의심을 아주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아, 성대가 조조였기 때문에 이게 더 먹혔겠군요. 조조가 엄청 신중하고 또 의심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평소에 조운이 용맹하고 신중한 장수인데 갑자기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함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조운의 그 명성하고 조조의 그 의심 많은 성격,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조조는 조운이 일부러 만든 그 이상한 고요함 앞에서 섣불리 공격 명령을 못 내리고 결국 군대를 물립니다. 상대의 지략을 너무 크게 본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바로 그때 조운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조조군이 혼란에 빠져서 막 후퇴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숨죽였던 군사들한테 북치고 함성 지르면서 기습 공격을. 네, 그렇죠. 예상치 못한 공격에 조조군은 크게 패하고 많은 병사들이 한수라는 강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유비가 직접 조운의 진영까지 찾아와서 막 칭찬을 하죠. 자룡은 온몸이 담덩어리로 오두나 이렇게요. 와, 진짜 온몸이 담덩어리네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애 아시죠? 거기서 훨씬 더 재미있게 각색이 되면서 아주 널리 펴졌고요. 이 성어도 같이 유명해진 겁니다. 뭐 소설에서는 좋은 병력이 수십 기가 아니라 3,000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각색은 좀 있지만요. 아, 소설에선 좀 과장이 있었군요. 그래도 그 조은의 지략과 대담함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네요. 결국 그 1800년 전 조은의 대담한 도박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언기 싣고 이 말 자체에 뭔가 특별한 무게감을 딱 실어준 거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을 쓸 때도 그 역사적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한동안 되게 시끄럽던 어떤 논쟁 같은 게 갑자기 조용해졌을 때 언기 싣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군사적인 의미를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그 의미가 넓어진 거죠. 예를 들어 금융시장에서도 어떤 테마주 투기 열풍이 언기 싣고 할 조짐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아니면 되게 요란했던 캠페인이나 어떤 사회운동이 갑자기 잠잠해졌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멈췄다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 생생하고 함축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그 배경에 있는 깃발과 북이라는 이미지가 오늘날의 여론이라든지 시장 열기 같은 거랑 연결되면서 더 살아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언기 싣고는 단순히 멈췄다 이게 아니라 그 극적인 유래 때문에 일종의 전략적인 침묵이나 숨고르기, 어쩌면 뭔가 반전이나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된 거네요. 시끄러움 뒤에 고요함, 그 자체가 뭔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성어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조은의 이 공성계, 그러니까 언기 싣고 전략이 성공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상대가 의심 많은 조조였다는 점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략은 이게 실제 전투든 아니면 비유적인 상황이든 전적으로 상대방의 심리에만 의존하는 걸까요? 만약에 조은이 만난 상대가 조조처럼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뭐랄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그런 장수였다면 과연 언기 싣고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